저기 그 어차피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그 저기 뭐 변화와 그다음에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제롬 파월에서 케빈 워시로 넘어간 미국 연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6월 17일, 18일, 17일인가 네, 17, 18일. 그때 FOMC 미팅, 소위 네네.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미팅 첫 미팅이 열렸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케빈 워시가 짱 하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많은 재미있는 일이 좀 많고 그래서 일단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판 줄 알았더니 매파다. 네. 저기 뭐 이 연준 케빈 워시의 첫 FOMC 회의와 네네. 그거를 봤을 때는 어떤 특이점을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케빈 워시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드 가이던스라는 거 자체를 안 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다 플러스는 찍었잖아, 점도표는 찍었잖아. 이제 이런 얘기인데 케빈 워시는 본인은 또 안 본인은 안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결국에는 연준도 하나의 협의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협의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이란 말도 중앙은행이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 미국의 문화가 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 기구에서 의장이 바뀌었다, 의장이 등장해서 내 생각에 이건 문제니까 다 바꿔, 이게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신에 무언가 하나하나 투영을 시켜주고 싶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플랏에 자기는 안 찍으면서 변화를 암시한다. 내지는 성명서상에다가 포드 가이던스 관련된 말을 다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 때 약간 이제 기자회견 듣다 보면은 기승전 TF다라는 이렇게 좀 웃기는 말까지 나왔는데 말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여기서 논의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들을 때마다 뭐 그럼 다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잖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이거니까 뭐 더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건 있는데 그래서 이제 TF를 만든다고 하는데 5가지 TF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TF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그 5가지 항목이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자신이 나서가지고 나 케빈 워시 의장인데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하면은 이 합의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연준 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자체 리서치를 하자. 그래서 이 리서치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바꾸라고 연준 내에서 리서치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연준 위원들을 압박하려는 약간의 설득 과정을 거치려는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온대요. 그럼 아마 저는 이번에 이제 FOMC 몇 번 이제 올해 한 4번 정도 남았는데 FOMC 바이 FOMC대로 이슈가 되게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하나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케빈 워시의 그 연준은 이전의 연준과 조금 다른, 심지어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2008년 금융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네네. 그거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네네. 금융시장의 정상화, 그다음에 연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넓은 시야를 갖고 많이 보되 책무는 좁게 본다. 글로벌 정치, 금융시장, 뭐 원자재 시장, 뭐 모든 노동시장, 교육 모든 거를 가능한 많은 거를 연준에서 보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이 듀얼 맨데이트는 에만 한정해서 딱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이제 연준은 사실상 무소불위였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그걸 통해서 향후 금리 정책을 예견을 다 해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는 당분간 좀 오래 갈 거야. 그래서 하이어 퍼런 건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용어들을 다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동안 밖에서 이제 많이 연준이 너무 과도하다 역할이. 그래서 이제 연준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대차대조표가 제일 크고 그렇습니다. 너무 커다. 대차대조표 뭐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맨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프레임업도 바꾸겠다. 네네. 자, 그럼 지금 어떤 것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이 주제가 워낙에 많긴 한데 저는 이제 대차대조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TF 5개 중에서 이제 대차대조표도 들어가는데 케빈 워시는 이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케빈 워시가 이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2011년에 뭐가 있었냐면 2010년도 11월 3일 날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를 해요. 맞습니다. 그 연준이 2차 양적 완화할 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신흥국들은 그때 미국에 항의를 하죠.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자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우리 통화 강세 만들어서 우리 힘들게 만드냐, 자본이 밀려들게. 연준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게 2차 완화가 또 그게 있더라고요. 1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캐비넛 씨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골키퍼가 뛰어나와가지고 결국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2차 QE에 대해서는 2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크레딧 크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만 금융위기 때 주저앉았던 성장성 회복이 다시 주저앉으면서 더블 DB란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연준이 나서서 돈을 푼 거예요. 3차 양적 완화까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캐비넛 씨가 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연준이 왜 거기 나서냐? 연준이 물가를 안정시켜야지. 근데 오히려 그게 무슨 문제를 만드냐면, 양적 완화는 결국에는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데, 장기 국채는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가격을 극도로 높이면서 안전자산에서 결국엔 너무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위험한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리스키한 쪽이나 조금이라도 더 기간이 먼 쪽으로 자금이 자꾸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을 들어 올리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산 가격을 들어 올리니까 캐비넛 씨가 하는 포인트, 저는 동의하는 게, 그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자산가냐 아니면 서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산가죠. 그럼 빈부격차의 확대 아니냐. 양적 완화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자산 시장의 버블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확대시킨 주범 아니냐. 그 연준이 나서서 그런 짓을 왜 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저도 공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캐비넛 씨가 바라보는 시각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한 걸 이제 지우려면 양적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줄여야 되는데 그 양적 긴축을 하는 시기가 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정권이 있을 때 양적 긴축을 하면 실물 경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정치에도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독립성 얘기를 할 때 이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성 얘기를 할 때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 하면 트럼프가 연준 괴롭혀서 연준 불쌍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나 베센트나 캐비넛이는 연준이 독립성이 정말 문제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너무 많이 나서서 이것저것 하니까 연준이 오히려 독립성을 갖다 스스로 훼손하는 거고, 그래서 신뢰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차대조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차대표 그 개혁과 관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역할이 과대하게 확대됐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게 그 커진 대차대조표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그거를 줄이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테이퍼링을 조금 한다고 하다가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딱 접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 상황에서 연준의 대체제조표라고 하는 거에 크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많이 있다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체지표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편에 시중은행의 현금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빼서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연준이 개혁을 대체지표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재무부와의 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혼자서 TF로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가장 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진짜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TF가 그래서 연준 내 리서치를 하는 건데요. 연준 리서치 중에 올해 총가요 작년 말인가 뭐가 나왔냐면 신불가능한 삼위일치가 나와요. 새로운 삼위일치가 나왔는데 이제 범프하고 칸이라는 이제 그쪽의 리서처들이 이제 낸 건데, 저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면 그러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금리 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규모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시장 개입 최소화, 그 다음에 안정적 금리 유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소규모 대차대조표를 가져갈게. 딱 그러면 다른 두 개를 모두 가져가지 못하니까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대차대조표를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문제는 시장 개입을 안 하는데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해 보죠.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이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그러면 밑바닥에 이렇게 되게 많은 막 암초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위에 사람이 튜브를 타고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물이 많으면 아무리 암초가 높아도 발이 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물을 확 줄이면 아 소리가 나니까 누군가 가서 계속 건져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준이 개입해서 계속 건져줘야 되거든요.
개입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작은 사건이 그냥 일어나도 이거를 그 너네가 그냥 우리는 하여튼 저기 그 중심만 잡고 있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뭐 스스로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라 뭐 그러는 거죠 앞으로는. 물론 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탠딩 레포도 만들어놨고 예. 피마 레포도 만들어놨고 이제 예.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자신감이 존재하냐면 금융위기 때 사실 연준이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이 바꿨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실시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시중은행들이 대출 기능을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 무너지면서 자본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은행이 자신의 역할을 못하니까 연준이 나서서 자산시장부터 끌어올려서 반대로 우회적으로 경기를 부양했던 건데 이제는 시중은행이 다 눈을 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해도 막 다들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약간 완화해 주니까 이거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이 많다고 해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늘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미국 시중은행 주가 또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엔 이거죠. 우리가 모타로 다 일일이 다 수혈을 해주냐? 심장이 이제 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중은행이라는 심장이 이제 벌떡거리고 있으면 굳이 여기다 다 수혈해 줄 거 없다. 연준이 나설 게 아니라 연준은 시중은행을 컨트롤하고 시중은행이 대출이라는 형태로 돈을 뿜어내라.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잖아요. 근데 대신에 캐비너시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기 금리는 내리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용인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양적 긴축을 하게 돼서 대차대조표를 줄이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기도 인플레이션이 하고 또 약간 자기가 그 저기 막 그 시장의 그 뭐 금리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만 확 줄여도 금리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불안감에 텀 프리미엄이 네네. 높아지니까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단기 금리가 낮아지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단기 금리처럼 예, 좁혔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역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약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단장님 보실 때는 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해서 사람들이 다 그 케빈 워시는 등장할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마치 본인의 그 네. 대리인 같이 해서 금리 인하를 총대를 메고 연준 간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게 그래서 아유 또 비둘기 판줄 했더니 매파돼 그러면서 지금 뭐 금리도 많이 올릴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 뭐 연준은 동결을 했어요. 네네. 네, 동결을 했지만 사실상 각종 그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건 소위 말해서 이게 불안이나 뭐 이런 거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 네. 보면 장기 금리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린 거는 비슷한 수준 같이 보여서 그러면 자 이제 매파인데 매파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점도표상으로도 최소한 연준 본인은 안 찍었지만 연준의 그 저기 뭐 그 FOMC 위원들의 대부분의 생각도 한 번 정도는 인상할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케빈 워시는 달라진 건가요? 이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도표가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점도표 나오고 이제 기자회견하면 기자회견 보기로 가는데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 한참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 인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올리고 내년에 조금 더 올리고 한 2년 정도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고 예. 내리면 또 2, 3년 정도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네. 이번엔 참 독특한 게 연준 위원들이 올해는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린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한두 차례를 내린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네. 20년 조금 넘게 봤는데 제 기억의 스팬 속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면 97년도에 한 번 올리고 뒤에 한 98년도에 3번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리면 여러 차례 올리지 이렇게 짧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연준은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한 번 움직이면 한 방향을 잡고 네. 쭉 가야 되는데 싹싹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좀 했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연준이 하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연준은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 올려야 된다 이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다. 이거는 관세나 전쟁으로 인한 거다. 관세도 일시적인 거고 전쟁도 일시적인 거다. 맞거든요. 이 논리 자체는 맞거든요. 그리고 AI 혁명에 대해서도 바라볼 땐 단기적으로는 AI 혁명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니까 중립금리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슈는 있다. 네. 근데 시차를 두고 6개월, 12개월, 24개월 정도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AI도 성과가 나면서 생산성 개선에 효과가 나니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연준의 위원들도 거기부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연준 그 캐비닛뿐만 아니라 연준 그 FOMC 위원들조차도 네. AI로 인한 생산성 효과로 금리 인하 여력이 내년 한두 차례 인상 이후에는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연준 위원들이 자기들이 코멘트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코멘트하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AI 혁명에 대해서 자신들은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게 전체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예. 미국의 생산성이 크게 네. 높아질 거다. 네.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예. 이게 되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게 연준 내 매파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사실상 그 뭐 저희도 지금 실제로 목격하지만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네, 뭐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요 진작 효과가 굉장히 크고 네. 그다음에 일부 품목에서는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뛰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케빈 씨가 얘기한 대로 이제 물론 이렇게 수요적인 측면이 단기적으로는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금리 그럼 이제 물가 하락의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관련돼서 뭐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그럼 케빈 씨 말한 대로 지금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경쟁 중입니다. 예. 어디가 이길지는 모르는데 지금 제가 그 케빈 씨나 연준의 지금 생각은 그거잖아요. 지금은 수요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조만간에 공급이 따라잡아서 앞서갈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케빈 씨한테 그 질문을 정확히 한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임하우스라는 기자가 그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케빈 씨 자체도 수요가 지금 더 강하게 자극받고 있다는 건 명명백백하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에 더 포커스를 그렇죠. 맞추겠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당분간은 매판 거네요. 한두 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매파다 비둘기파다를 금리 올리면 매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저는 케빈 씨의 패턴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보 전진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잠깐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연준 내 위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1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단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오는데 이게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로 이어지니까요.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것. 이 정도만 해주면 그럼 나중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커지지 않겠나. 케빈 씨가 바라보는 시기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논쟁은 사실상 그 IT 그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연준의 그 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 벌어진 그 논쟁이 재현된 거거든요. 지금 AI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린스펀 의장이 계속 그 생산성 향상이 뭐 강하다 그래갖고 금리 인상을 주저했어요. 근데 이제 그 리치몬드 연준의 R 브로더스는 아니다. 이게 그 생산성 향상이라고 심지어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미래 좋아질 거야. 그러면 실질소득 상상을 현재로 땡겼을지요. 맞습니다. 현재로 땡겼으면서 맞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이 과도한 그 경기 과열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 R스타 중립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려서 과도한 수요 팽창을 억제해야 하는 게 중앙은행의 임무라 그러면서 서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페이퍼를 보니까 그 논쟁이 요번에 그 AI 논쟁을 보니까 생각난다 그러면서 리치몬드 연준에서 그걸 페이퍼로 냈어요. 그 대화록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게 지금 AI 혁명을 보는 게 똑같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어떤 게 먼저냐. 저는 여기 이 포인트에서 그 데이터 TF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입장에서는 딱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이건 뭐 저기 보면 그 연준이 의존하는 노동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교정이 많잖아요. 그 케빈 씨가 그 저기 뭐 연준 의장 되기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이 그
뭐 지금 현재 연준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위선에 가깝다. 왜냐하면 계속 그 리비전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사람 말의 표현을 드리자면 그 백미러, 리어미러 그렇죠. 보면서 앞에 운전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과거 데이터 갖고 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AI 시대에 AI 혁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정책 스탠스를 잡으려고 하면 현재의 연준이 의존하는 정책에 의존하는 데이터 그 컬렉션 시스템 너무 지나치게 이 레그 시차가 크다. 둘째, 그 다음에 아주 구닥다리 데이터만 갖고 있다. 좀 새로운 데이터셋. 그래서 현실의 AI 혁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데이터 TF에서 하겠다는 게 바로 그거 같아. 그거죠. 5개 TF 중에 그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바꾼다고 그 하는 것 중에는 인플레이션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2%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뭘 바꾸겠다고? 그거 2% 타겟팅은 안 바꾼다고 캐비너 씨도 명시를 했어요. 예. 이거는 워낙 오해를 많이 크게 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지금은 2%라는 게 PCE를 얘기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코어 PC? 코어 PC입니다. 코어 PC 2%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3%가 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예. 이제 3% 넘는데 문제가 이건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캐비너 씨가 얘기하는 프레임워크에는 뭐가 있냐면 20년도 8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코로나 때였잖아요. 예.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예, 평균 도입했어요. 물가 목표제. 예, 그러니까 AIT를 도입을 했고 거기다 예. 이제 플렉서블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플렉서블 AIT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파월 의장 자체도 상당 부분은 좀 드랍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근데 그 그게 이제 AIT라는 게 그 인플레이션 2% 이상도 네, 그렇습니다. 용인을 해주는 거죠. 과거에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네. 하다 보면 노동시장의 긴축가 과열이 보여도 네. 그 인플레이션이 뭐 약간 어느 정도 올라가도 하면서 완전 고용 쪽에 약간 치중을 한 완전히 시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가 파월 회장이 망신을 당했는데 그 중심에는 AIT가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캐비너 씨가 맹비난하거든요. 지금 연준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파월이 그때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사실상 고용 관련되는 얘기는 파월 의장은 무슨 뭐 물가 얘기하면 반드시 고용을 뒤따라해서 듀얼 맨데이트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거꾸로 보면은 물가보다 고용을 더 중시한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이 보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저기 뭐 연준 그 성명서나 뭐 그 기자회견을 보면 그냥 계속 일관되게 물가 안정만 얘기를 하고 예. 노동 얘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물가만 안정이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이유는 연준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니들이 그 자초한 거다. 물가 하나 안정시켜라. 성장까지 나서지 말고 이제 성장 나서는 건 재무부하고 협업을 하면 되지. 왜 네가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 이제 이거거든요. 그걸 네가 왜 해?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비너 씨 입장에서는 과거의 연준의 모습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막 성장 자극하려고 하고 그걸 왜 하냐? 이제 이게 이제 캐비너 씨가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아마 AIT를 철폐를 하면서 아마 저기 트림드민이라고 해가지고 절사평균 같은 걸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거나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대칭 2% 대칭 상하 예, 좌우 예, 시미트리가 있거든요. 다 중시한다. 네네. 2% 소위 말해 2% 약간 넘는 거는 용인하지만 뭐 2% 내려온 거는 뭐 네. 끌어올리고 막 이런 그 비대칭적인 어떠한 예.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아니라 둘 다 심각하게 보겠다. 네. 가능하면 2%를 중심으로 예. 운영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미트리 인플레이션 골이라는 게 그렇죠. 17년도에 그거죠. 도입됐는데 예. 그 시미트리 골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AIT가 됐던 겁니다. 예. 근데 그 AIT로 나간 게 20년도 그럼 이제 8월에 완전히 되돌리는 거죠. 원점으로 돌리겠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이 이제 연준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AI 시대에 실질 GDP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통계가 흔들리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만 했을 경우에는 경기 상황을 잘못 예측해서 이거를 갖다가 과도한 긴축과 과도한 완화를 넘나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차라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요번에 보면은 1사분기 명목 성장률 1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명목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아니라 노미널 GDP 타겟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도 논의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 이 노미널 GDP에 대해서 아마 고민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17.1%라는 숫자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도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현성 총재께서 그 50년 1970년대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숫자를 제가 목도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림드민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케비너 씨가 말한 게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기저의 움직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클 때는 너무 작은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연준이 그걸 과연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너무 아웃라이어들까지 다 판단을 하면서 전체 배를 갖다 끌어당기는 게 연준 입장에서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겠는가? 기저에 있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물론 시기상으로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지만 2% 고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지표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표를 코어핏이 아웃 새로운 거 들어와 트렌드민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여러 개를 병행해서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도 사실 그 포워드 가이던스도 그렇고 다 줄일 수는 없거든요. 몇 가지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캐비넛 입장에서도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안 쓰면서도 쓴 것처럼 효과를 내려면 시장 개입이죠. 구구 개입이 구구 개입인 거죠.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는 안 하고 그다음에 점도표는 자기가 안 찍었으니까 점도표도 결국은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라든지 간에 그러니까 몇 가지 중 없애야 될 게 뭘지를 지금 캐비넛 씨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그린스펀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주지 않았냐라고 할 때 이제 그때하고 다르다는 게 이 두 가지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아예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없는 상황을 그냥 살아왔던 거고. 지금은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혼란이 클까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캐비넛 씨가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주는 건 좋은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잖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니 그럼 이제 뭐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 단장님 생각은 연준이 한두 차례 한 차례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아주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 저는 노동 시장이 그 최근에 보면 미국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자제들이 그 대학 졸업할 때 그게 취직을 잡을 못 잡고 있거든요.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하이어 로파이어 그래갖고 고용도 안 하고 해고도 안 한다 그런 거에서 직격적으로 청년층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노동 시장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그 노동 시장도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AI 이런 생산성이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는 좀 약간 오히려 정책적으로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아까 97년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97년 3월에 올린 다음에 그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태국, 그다음에 한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LTCM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고용시장은 월드컵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북중미 월드컵 경기의 70%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숙박이라든지 여행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용이 좀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정부 고용도 당연히 일정 수준 기여를 하고 있겠죠. 단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이 경제 이거 프로그램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주식시장에는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의 유명한 말이 황소는 도축되지 늙어 죽지 않는다. 이 황소 시장 그러니까 불마켓이라고 하는 게 연준의 개입의 금리 인상으로다가 죽어가고 이게 그 바닥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버블이 꺼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약간
한참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일부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서는 순간 이 좋은 장은 끝이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미국 연준을 들여다보고 예. 케빈 워시가 뭔 얘기하는 걸 전부 다 클릭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이제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이 망가질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99년도 6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때 4.75에서 6.5까지 예, 올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4.75에서 5.5인가 5.75까지 올렸을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스펀이 확 돌아서요. 그러면서 2000년도 3월 달에 의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생산성 혁명으로 인한 공급 쪽에서의 공급보다 공급 쪽에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양보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그 수요의 팽창이 더 강하다. 이거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됨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50bp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해요. 그래서 2000년도 5월 16일 날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닷컴 버블이 이제 사실 그때는 흔들렸던 겁니다. 맞습니다.